문학과 인간 7주 합시다. 1차 시에서는 시적이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연세대 국문과 유정우 교수님의 책 시란 무엇인가 중에 한 챕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또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는 내가 만든 자료, 이제 이 자료는 또 내 책, 소설에 대하여 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소설에 대하여인데, 본래는 이제 현대문학의 이해, 우리 내 강의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했던 책인데, 그게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소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소설에 대해 좀 더 많이 읽고 시와 수필, 동화, 문학 평론 이런 내용들 역시 우리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에 들어 있습니다. 1차 시 때 이야기했지만 6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7주라고 내가 다시 메모해 두었습니다. PDF 자료에서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지난 학기에 활용했던 그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자, 문학과연관 7조 2차 시란 무엇인가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시다. 1차 시에는 내가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따로 만들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요. 힘듭니다. 할 게 많아서. 여러분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과제물도 많고 하긴 뭐 우리 수업만 하더라도 출석 체크와 관련해서 짧은 분량이나마 매주 요약글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좀 스트레스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는데 뭐 너무 많이 있을 건 없습니다. 굉장히 성의 있게 그 요약하는 글을 이렇게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뭐 다 내가 한 번씩 다 봅니다. 보기는. 자,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7주 2차 시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지난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시와 산문의 시와 산문. 산문은 이제 줄글로 쓰는 거니까 그 산문의 대표는 소설이고, 소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동화나 수필이나 시곡 시나리오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산문 그러면 대체로 이제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에서. 하긴 내가 소설 전공해서 그러겠죠. 현대문학에서 소설 전공해서 시곡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선문의 대표는 시곡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학과 인간 15주까지의 커리큘럼은 사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하여튼 근데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의 모든 입문서가 문학의 이해, 예전에는 문학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입문서가 문학 장르를 이제 나눠 살필 때 맨 앞에 시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학을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시를 떠올리는 게 일종의 관습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는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선사시대에도 존재했죠. 노래로 존재했죠. 그러니까 이 시의 문학의 대표는 시예요. 나는 소설 전공했지만 시 전공한 선생님들 기쁘겠죠? 시가 문학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문학의 시초부터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는 시예요. 시 곧 문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는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요. 노래로부터. 그게 이제 밑에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날의 시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사시대의 노래가 오늘날의 시와 다른 것은 선사시대 그것은 노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학 그야말로 문자로 기록되는 거죠. 문자로. 그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그전에는 구술문학이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술문학과 이제 문자로 기록된 건 문학.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과 욕구에서
때요. 그 충동과 욕구를 채워주는 시는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한결 더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학 장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는 곧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왜요? 노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의 발생 연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 농경 사회에서 시는 샤머니즘 제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이전에 인간의 어떤 사유를 지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천둥 벼락치고 이것을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샤머니즘을 가까이 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다 종교 사회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다른 나라 애들처럼 종교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폭력적인 어떤 사건들, 뭐 전쟁까지 이르는 이런 갈등은 또 많지 않죠. 예. 그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이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사고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수능 때 보면, 수능의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수능은 전국 전, 되게 지금 한 60만 명 정도? 예. 조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조금 미치지 못한 55만 명,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단일 시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고, 근데 그 55만 명의 이제 가족까지 하면 더,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의 어떤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수능이죠. 수능고사. 그러니까 그때 보면, 뉴스 보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뭐 성당, 그 성모상 앞에서, 그다음에 교회 또는 이제 그 뭐 사찰 앞에서 다 이렇게, 자신의 자녀가 그 평소에 그 갈고 닦았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염원을 담은, 특히 엄마들이 이제 주로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시겠죠, 다. 나도 그랬으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내 말이 좀 설득력이 있나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가톨릭이든 또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 종교적 신앙과 더불어서 이런 공통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그걸 가지고 다른 종교와 이렇게 격렬하게, 아주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런 갈등의 양상은 훨씬, 거의 없거나 훨씬 적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학술 논문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내 생각입니다. 생각은 괜찮아요. 생각은. 자, 다시 부릅시다. 부른 게 아니라 여기 부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부르다고 했네. 자, 하여튼 초기 농경사회에서 시는 샤머니즘 제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풍농구시를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축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 축제 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농업의 신을 찬양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정은 동양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한시대에도 추수가 끝난 후에 풍요에 감사하는 제의가 행해졌음을 실제 기록에 남아있죠. 그때 함께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짐작되죠. 이 노래에서 시가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는 노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농경사의 원시 신앙과 더불어 나타난 시는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부터는 기독교 영향권 아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농업의 시를 찬양하던 시를 천상의 신을 칭송하고, 칭송이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찬미하는 수단으로 삼았단 말, 경배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기독교 영향권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신은 이제 기독교의 신녀 같은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은 다시 종교의 굴레에 벗어나서 홀로 서게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실은 이게 서구에서 근대의 그 출발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은 근대의 산물이에요. 근대 부르주아지의 그런 어떤 의식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 중에 이제 문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 천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세 천년에 가톨릭의 어떤 영향 아래 있었던 유럽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신중심의 세계관,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인다는 말의 상대어로 우리가 보통 써요. 그러니까 주술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신의 뜻이다라고 뭐 벼락 치는 것을 그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하면 그게 과학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건 하느님의 어떤 그 신의 그 어떤 뜻이다, 징벌이다. 페스토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발발했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또 치명률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면 과학적이죠.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추술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페스트가 신의 징벌이다. 인간의 그 어떤 그 악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노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편타고행이라고 서로 이렇게 발가벗은 남녀들이 40일 동안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고 피 범벅으로 흘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그게 주술적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중세 천년 기독교 가톨릭 중심의 그런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성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이게 근대라고 하는 근대, 인간의 발견, 자아의 발견. 예. 인간 중심 시대.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과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가 기독교, 이 종교의 그 어떤 종교, 그러니까 신을 찬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속되었던 종교에 정속되었던 신이 문학이 이제 다시 인간에 의한 그런 시로 문학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계기가 결국 이제 칼빈이나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그리고 르네상스 이제 문의 부흥이라고 하죠. 고전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를 다시 복원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거죠. 근대 알겠죠? 근대. 아, 홀로 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홀로 섰다. 이를 예술의 세속화 리얼리즘 시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나왔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의 근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부되어 있어요. 시를 비롯한 문학은 이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시 고유의 정체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 시는 노래였단 말이에요. 중세는 시가 신을 찬양하는 하나의 도구로 떨어졌고 예속됐고 그런데 근대와 더불어 근대가 열리면서 이제 시는 시 본래의 그런 고유한 정체성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는 이제 자연현상보다는 인간의 영혼과 좀 더 밀접한 관련,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구체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됐다. 이 부분 쭉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사상과 정서를 전달합니다. 언어를 매개로. 그렇죠? 시의 경우는 특히 절제되고 함축적인 언어 사용이 그 절제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운문과 산문 그리고 일상언어, 문학언어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 7차 시에 시적이라는 것에서 운문과 산문의 어떤 모호한 경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문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주요한 특질들을 설명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운문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문학을 들고 산문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역사를 들어요. 잘 봅시다. 운문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시를 든 게 아니라 문학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문학의 대표는 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운문의 대표적인 본목으로 문학 곧 시, 산문의 대표적인 본목으로 역사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을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문학을 전공하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나는 현대문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가 문학 박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역사를 전공하면
어떤 박사 학위가 나올까요? 역사를 전공하고 이제 외국어 시험 합격하고 종합시험 합격하고 학위 논문이 통과되면 어떤 학위가 나올까요? 역사학 박사? 아니에요. 문학 박사. 예, 알겠죠? 한국에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문학 박사. 역사학을 전공한 박사 과정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학위를 받으면 그게 문학 박사, 역사학 박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구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서양의 경우 힌두교의 경전은 시로 쓰여 있고, 그러네요. 성서도 아가서나 엽기 등의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 성당에 다녔어요. 성당에서도 결혼식 하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지나치게 형식이고 뭐 하느님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느님이 별로 그 글쎄 하여튼 나는 그래서 다니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뭐 또 이제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 젊은 시절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당에 다니면서 그 뭐냐 주 일요일마다 그 이제 기독교는 보니까 그 언젠가 한번 교회를 가봤더니 그 무진교회를 갔었는데 도청 앞에 5.18 그 구속되고 나서 이제 석방되고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 한 40년 뭐 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하여튼 찬송가 뭐 목사님이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소위 뭐 헌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거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무슨 잠자리채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사람 앞에다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도 내밀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헌금을 소위 넣어야 되죠, 돈을. 그러니까 뭐지 하고 있다가 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빨리 안 가고 한참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세례도 받고 영세라고 세례도 받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마다 가는 성당은 이제 그 소위 헌금 내는 시간에 한 사람씩 그 앞으로 저 재단 앞으로 나가서 또 그 소위 헌금함에다 담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성당에 다닐 때 500원짜리가 아니 지폐 500원짜리 지폐 나 지금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내 서랍에 음, 이런 보입니까? 50원짜리도 내가 있네. 네, 이거 지금 팔면 얼마 돈 받을라나? 10원도 있네. 10원짜리도 이렇게 기념으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이렇게 지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함에 가서 이렇게 딱 접어서 버리면 이게 뭐 50원인지 아니 500원인지 1000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겠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500원짜리가 이제 지폐가 아니라 동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폐는 사라지고. 근데 내가 헌금함에 앞에 나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참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다음 뭐 항상 이렇게 내야 되는 돈도 좀 부담되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로 다니지 않게 됐어요. 가톨릭은 냉담자라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은 냉담이 아니라 나는 이제 종교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강의실에서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요. 공부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뇌세포 죽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렇구나 하고. 자, 그래서 다시 공부합시다. 아가서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서양의 경우 힌두교 경전은 시로 쓰여 있고 성서의 경우도 아가서나 엽기 등의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모양입니다. 동양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근데 조선시대 김만종의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제 일정하게 운율을 띠고 있더라 그 말이야. 1차 시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운문과 산문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도 이렇게 운문에 가까운 글 춘향전도 그러고 이러한 말의 의미가 뭔가 봅시다.
1차 시했던 말하고 같아요. 결국 조금 풀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눈깨비, 겨울에 진눈깨비 내리죠, 여러분. 진눈깨비가 뭔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진눈깨비는 뭐예요? 눈이에요? 비예요? 눈이죠. 이게 그, 그 영하의 기온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이게 뭐, 축축한 건데, 이게 맞으면, 눈은 눈인데 맞으면 이게 비같이 또 그러죠. 아, 이게 진눈깨비, 눈이 들어갔으니까 눈 같은데, 이게 눈인가 비인가 딱 부러지게 구별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진눈깨비는 뭐예요? 눈이에요? 비예요? 음? 눈이라고 할 거예요. 눈에. 예. 근데 하여튼 비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운문과 산문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는 시와 소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알죠.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이래 정리하면 운문은 뭐냐? 운율이나 율격을 지닌 글. 운율이나 율격. 리듬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대체로 뭐 시조가 그거잖아. 3장, 이제 다 잊어버렸네. 3장, 초장, 중장, 종장. 내가 고등학교 언어를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그 시조의 형식 있잖아요. 3장, 6구, 45자 내, 아이고, 이 평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다 잊어버렸죠. 대학생 됐으니까. 3장, 6구, 45자 내외고, 그 다음에 3, 4, 4, 4. 그렇게 돼 있죠. 뭐, 하늘이 높다 하되, 아니, 하늘이 높다. 태산이 높다. 그렇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3, 4, 4, 4죠. 이렇게 음수열. 그러니까 그 시에 있어서 가장 그 우열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하나의 방식은 이렇게 그 음수열, 글자 숫자에 3, 4, 4, 4 이런 것이었죠. 1차식 공부했었죠? 다 잊어버렸나 여러분? 자, 하여튼 운문은 이렇게 운율 내지 율격을 지닌 글. 운문은 대체로 마음이나 상상력에 호소하는 글. 마음이나 상상력에 호소하는 글. 근데 산문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구별이 좀 어렵죠. 산문은 그러면 운문에 비하면 율격보다는 건조한 글이죠. 따라서 머리와 지성이 호소하는 글. 이 구분도 사실 명쾌하지는 않아요. 명쾌하지는 않은데 이제 내가 여러 책들을 보고 내가 이제 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시가 무엇인가를 규명을 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찾아내서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란 인간의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내가 정리한 시란 인간의 삶과 정서를 우운율에 실어서 압축적으로 제시한 문학의 한 장르다. 이렇게 시란 인간의 삶과 정서를 근데 이것을 어 그래 이렇게 이 정도로 합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이제 지금은 이제 시와 산문의 구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지금부터 뭐 합니까? 일상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지금 구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학어는 일상어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지금 아까 내가 그 시죠. 자,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다 일상어잖아요. 그렇죠? 일상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데 또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도 구분합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요. 그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언어는 이거예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제 해결의 수단인 거죠. 그 목적으로 만드는 언어의 애초의 목적, 언어의 발생을 또 발생사적으로 보면 어떤 생존 욕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이가 말을 해보기 전에 배고파요. 배고프고 또 배변 저려서 축축해하고 지도 불쾌감 느끼겠죠. 그럴 때 이거 말은 못하니까 아직 언어를 익히기 전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울잖아요. 울음을 알게 엄청 시끄럽게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서 배고프구나 젖을 먹이고 아니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그러면 애가 또 웃거나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럼 말을 배우기 시작, 근데 말을 익히면 엄마 배고파, 엄마 물, 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이런, 어이, 깜짝이야. 타이머 25분 해놓느라고. 이렇게 그 생존의 어떤 욕망, 욕구로부터 언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면, 또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문학의 언어는 거기에다가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정서 전달.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 언어예요. 물론 그 정서적 소통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식이나 정보도 같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요건 아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지식이나 정보 전달 플러스 언어 전달. 그러니까 물론 문학적 언술, 문학의 언어는 2차적인 기호학적 체계, 좀 어렵네. 문학적 언어를 이루는 요소들은 1차적으로 이미 언어학적 체계에 속하는 기호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의 언어는 지시하는 내용 이상을 말해주려고 한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이를테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서 2차 시 마치고 쉬었다가 3차 시 하도록 하죠. 그래서 문학경영 7주 실은 무엇인가 2차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